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브랜드를 감춰라. 인공지능 시대의 신의 알고리즘. 알고리즘이 나를 여기로 이끌었다. 윌리엄 에이머먼 지음, 최경남 옮김, 샘앤 파커스에서 펴낸 책입니다. 프롤로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시대에 마케팅은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 현대의 마케터는 소비자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고 소비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AI의 힘을 활용하고 있다. 이들이 하는 일은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디지털 미디어에 에워싸여 종종 보이지 않거나 숨겨져 있다. 이 책을 통해 이루려는 나의 미션은 AI 시대의 마케터가 사용하는 도구와 전술을 분석하고 여러분을 그 영향력에 대한 풍성한 논의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나는 지난 25년 동안 허스트 텔레비전, 캐피털 브로드캐스팅, 드리뷴 미디어 등 미국에서 가장 큰 TV 방송 기업에서 임원진으로 재직하면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방식에서 일어나는 심오한 변화를 선두에서 목격했다. 또한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을 온라인 광고와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역할도 수행할 기회를 얻었다. 내가 대학을 졸업할 당시 대부분의 뉴스와 정보는 TV, 라디오, 대량으로 인쇄되는 잡지와 신문 등을 통해 전파되었다. 현재는 인터넷이 뉴스와 정보의 주 공급망이었던 TV를 무력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출판계에서도 정보를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역량을 갖추기 시작했다. 이제 모든 이들은 자신이 원할 때 개인 맞춤화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디지털 광고 분야에서는 선택된 좁은 타깃을 향한 광고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개별 소비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은 마케터가 개인화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마케팅 혁명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나는 회의실에 비치된 화이트보드에 강박적으로 매료되어 있다. 거기에 그림을 그리면서 팀원과 고객에게 이 모든 기술이 어떻게 작용하고 마케팅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설명하는 것을 즐겼다. 이들 중 몇몇은 농담 삼아 나를 교수님이라고 불렀을 만큼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다른 이들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디지털 광고 기술을 이해시키려던 열정이 이 책을 쓰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다. 실무자로 보낸 지난 시간은 디지털 기술과 AI에 대해 연구한 석사 과정과 결합되면서 독특한 관점을 가지게 되었다. 나는 구글 공식 인증, 퍼블리싱 파트너로서 주요 방송사가 오프라인에서 디지털 세계로도 진출해 웹사이트, 앱, SNS를 통해 온라인에서도 입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지난 수년간 우리 팀은 수백억 건의 디지털 광고를 진행했다. 주요 광고주와 함께 일하며 소비자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 테스트하는 단계에서부터 디지털 마케팅이 모든 비즈니스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고 있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온라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했다. 그동안 애드 네트워크가 출현하고 매년 수조 건에 달하는 광고가 거래되는 단계로 성장하는 것을 목격했다. 나는 점점 더 정확하게 타깃 소비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플랫폼을 구현해왔다. 그리고 방대한 규모와 고도로 타깃팅한 소비자에게 닿기 위해 모바일 기기를 통해 뉴스와 정보를 전달하는 SNS의 힘을 활용했다. 이러한 현장 경험은 목표 달성을 위해 정보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어떻게 개인화되는지 이해하는 것을 날카롭게 다듬어 주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미디어, 저널리즘 석사 과정은 설득을 과학으로 이해하고 기계학습이 어떻게 우리의 관심을 끌고 우리의 눈이 스크린에 머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득을 활용하는지에 대한
나의 시각에 영향을 미쳤다. 나는 MIT에서 진행한 프로젝트를 통해 사람들이 소유한 기기 사이에 공감을 연결시키기 위해 자연어 처리와 인간의 언어 능력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기도 했다. 마케팅 산업은 개인 맞춤형 정보, 설득의 과학, 기계학습, 인간과 컴퓨터 사이의 음성 기반 상호작용이라는 네 가지의 각기 뚜렷한 혁신 영역 간의 융합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혁신을 하나로 모아 생각하면 소위 말하는 심리공학의 기반이 된다. 심리공학은 마케터에게 학습 가능한 기계의 음성 기반 소통을 통해 소비자를 개별적으로 설득하는 힘을 부여한다. 이는 인간과 컴퓨터 사이의 사회적 관계를 영구불변으로 재정의하는 획기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심리공학은 너무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해 논하고 그 영향력을 고려할 수 있는 잠깐의 시간조차 확보하기 힘들다. 우리 곁에 몰래 다가와 비밀리에 활동하지만 그 영향력은 점차 커지고 있고 그 잠재력은 구석구석 스미고 있다. 우리는 심리공학이 무엇이며 누가 이를 통제하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의 삶의 지배적인 요소가 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한다. 이 책을 통한 나의 목표는 심리공학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러한 심리공학이 가져오는 위협과 기회는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다. 나는 마케터로서 심리공학을 윤리적으로 사용하고 갈수록 진화하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도구와 전술을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소비자를 위해서는 심리공학이 우리 모두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소개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통해 가장 고상한 인간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대화를 시작하려 한다. 파트 1. 출연 1. 감춰진 브랜드. AI는 영화에 등장하는 것처럼 기계가 스스로 사고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기술로 설명되기도 한다. 영화의 모습이 현실에서 그대로 구현된다면 가까운 미래 어느 시점에 우리 모두는 기계에 의해 전멸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를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이 경고하는 것도 놀랄 일은 아니다. 아마도 호킹 박사와 같은 천재들조차도 1970년 엘딘 토플러가 쓴 매우 큰 반향을 일으킨 베스트셀러에서 언급한 미래의 충격이라는 표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이다. 토플러는 책의 서문에 이렇게 썼다. 이것은 사람들이 변화에 압도당할 때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에 관한 책이다. 이는 우리가 미래에 적응하거나 또는 적응하지 못하는 방식에 관한 책이다. 이 책 역시 비슷한 인물을 가지고 있다. 나의 의도는 우리의 두려움을 악화시키려는 것도 아니고 우려를 가라앉히려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학습하고 설득하는 힘을 가진 기술이 우리를 둘러싼 숨은 세력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 세계에 살고 있다. 여러분이 광고 전문가든 기업의 마케터든 혹은 그저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이든 간에 나의 목표는 여러분이 우리 삶의 형태를 새롭게 만들고 있는 기술에 대한 이해를 갖춤으로써 그 결과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제대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모두는 이 사회를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는데 다 같이 힘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도플러는 변화에 대해 이렇게 쓰기도 했다. 변화는 미래가 우리의 삶을 침입하는 과정이다. AI의 미래가 불러올 것에 대해 우리를 주춤하게 만드는 것은 아마도 침입이라는 단어를 선택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우리는 챗봇과 같이 인간이 부여한 알고리즘에 따라서만 작동하는 AI의 소위 네로우 적용과 사람 행세를 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 로봇이 등장하는 공상과학 영화에서 묘사된 것처럼 인간처럼 생각하고 스스로 발전하는 제너럴 적용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있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을 수도 있다. MIT 컴퓨터 과학 및 인공지능 연구소의 소장인 다니엘라 러스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오늘날에는 로봇이 식탁을 치우도록 하는 것보다 로봇을 화성에 보내는 것이 더 쉽다. 왜 그럴까? 식탁을 치우는 것이 우주선을 조종하는 것보다 더 복잡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화성에 가는 로봇은 여러 가지 다른 의사 결정을 내릴 필요 없이 제한적으로 정의된 몇 가지만 수행하면 된다. 예를 들면 안전하게 땅에 착륙해서 분석에 필요한 화성의 토양을 한 덩어리 퍼 담는 정도이다. 그러나 접시를 씻는 것은 AI로 하여금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만든다. 예를 들어 접시에 남은 마카로니 치즈는 남겨둘 만한 것인지, 식기세척기에 넣을 수 있는 접시는 어떤 것인지, 냉장고 안쪽에 3주간 잊혀 있었던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음식은 버려도 되는지 등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아무것도 깨트리지 않고 어린아이와 반려동물을 피해 주방을 돌아다니는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다. 네로우 AI와 제너럴 AI를 구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은 다음과 같다. 오늘날 AI를 통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네로우로 볼 수 있으며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들은 제너럴이라고 볼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영화에서 묘사하는 대부분의 AI는 실제 기술 수준보다 늘 앞선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전적으로 안드로이드가 제작하고 안드로이드가 감독하는 영화가 만들어지는 그날이 온다고 해도 말이다. 알고리즘의 목소리. 여기 좀 더 미묘하고 다소 불편한 소식도 있다. 네로우 AI는 디지털 세계를 통해 이미 무대 뒤에 보이지 않게 작용하고 있고 우리 중 대부분은 이 영향력을 그저 희미하게 인지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마케팅과 광고의 세계는 자동화, 빅데이터, 기계학습에 의해 영구히 바뀌고 있는 중이며 인간의 활동을 조정할 수 있는 더욱 효과적인 수단을 찾기 위한 경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우리는 대대적인 규모로 개인 맞춤형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기술과 설득의 과학이 숨막히는 속도로 충돌하고 있는 교차점에 이르렀다. 소비자로서 우리는 상대방을 따라잡으려고 애써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에 내재된 힘에 의해 경계를 풀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나는 수십 년간 디지털 미디어 분야에서 일했지만 여전히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깜짝 놀라곤 한다. 우리 옆집에는 두 사람 모두 최신 기술을 다루는 기업에서 일하는 스타일이 아주 뛰어난 한 부부가 살고 있다. 이들은 AI도 낯설지 않은 사람들이다. 최근 그 부부는 나를 비롯하여 몇 사람들을 저녁 식사를 겸한 수영장 파티에 초대했다. 나는 어쩌다 보니 한 붉은 음료를 마시면서 뒷마당 데크에 있는 긴 의자에 늘어지듯 앉아 있었다. 그때 그들의 4살짜리 아들이 나의 팔을 잡아당기며 주방에 있는 뭔가를 보여주고 싶다고 했다. 안심을 시키려는 듯 아이 엄마는 내게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그 꼬마를 따라 주방으로 갔다. 거기서 꼬마는 자랑스럽게 알렉사, 아마존의 인공지능 플랫폼 알렉사를 소개했다. 알렉사, 스타워즈 음악 틀어줘. 아이는 단호하게 명령했다. 알렉사는 충실하게 스타워즈의 메인 테마를 들려주었다. 꼬마 주인은 15초 이상 그 음악을 들을 인내심은 없었는지 또 다른 주문을 던졌다. 알렉사, 이번에는 니모를 찾아서 음악 들려줘. 알렉사가 아이의 요청을 수행하고 있을 때 꼬마의 엄마는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그 기계의 기량을 시험해보고 있는 조숙한 아들을 자랑스럽게,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꼬마의 명령에 따라 음악이 계속 이어졌고 아이는 신이 나서 환하게 웃었다. 내가 목격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아이는 사랑에 흠뻑 빠진 목소리로 알렉사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알렉사, 사랑해.
내 눈은 아이의 엄마를 급히 찾았지만 그는 뒤돌아서 조용히 물러나고 있었다. 아이의 엄마가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나는 방금 일어난 일을 머릿속에서 이해하고자 애썼다. 알 수 없는 곳에서 나온 목소리가 어린아이에게서 어떻게 그토록 강한 정서적 반응을 끌어낼 수 있었던 것인가? 나는 그날 저녁 내내 어린이들이 진실한 감정, 심지어는 사랑을 표현하며 기계를 대할 수 있다는 깨달음에 사로잡혔다. 그 다음은 우리 차례인가? 우리 모두는 가장 은밀한 비밀을 함께 나누며 삶에서 이 야무진 목소리를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AI와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키게 될 운명인가? 몇 달 후 나는 그 부부에게 알렉사와 그들의 아들에 대한 에피소드를 책에 담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러자 아이의 엄마는 쓴 웃음을 웃으며 이렇게 속삭였다. 나는 알렉사가 싫어요. 이 이야기가 실증적으로 보여주듯 사랑이나 미움과 같은 감정이 AI와 우리의 상호관계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이러한 강한 감정은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기계와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에 있어 공감과 정서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이 명확해졌다. 보다 의인화되고 말투나 추론 등과 같이 인간을 닮는 특성을 기계에 부여함에 따라 우리와 컴퓨터와의 정서적 연결은 점점 더 증가할 것이다. 우리는 평생 동안 계속될 기계와의 대화를 시작했다. 그리고 쉽게 손상되는 인간의 기억력에 오류가 생기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기계는 이를 기억할 것이다. 알렉사처럼 사람과 도구 간 목소리 기반의 인터페이스는 여전히 초기 단계이다. 현재 GUI가 대세인 스크린에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곧 음성 기반의 대화가 인간과 컴퓨터 관계의 필수적인 특성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러한 대화가 예상대로 강력한 힘을 지닌 어떤 이해 집단에 의해 설계되고 소유된 기술과의 정서적 연결로 이어진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브랜드의 대리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영역에 숨어 우리를 마치 꼭두가시처럼 조종하려는 이들은 정치인, 언론가, 기업, 협회, 과학자, 기관, 정부, 그리고 종교일 것이다. 이들 모두는 우리의 표, 돈, 마음, 생각을 얻기 위해 끈질기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VUI,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출현과 함께 AI는 우리를 설득하고 생각하는 것을 바꾸고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단호한 결심을 한 다수의 숨은 이해관계자 대신 우리에게 말을 걸 것이다. 이들은 자신의 브랜드를 위해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AI를 그들의 마케팅으로 사용하는 복화술사가 되도록 하는데 열중하고 있다. 브랜드라고 할 때 우리가 매일 보는 코카콜라 캔의 상징적인 로고나 매장마다 설치된 거대한 붉은 관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브랜드라는 용어는 소유권을 분명히 하기 위해 가축의 표시를 했던 관습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흥미롭게도 브랜드라는 용어는 범죄자가 이동할 때 이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표시할 때도 사용된다. 브랜드가 다양한 범죄에 적용되면서 구체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 심지어는 기독교의 십자가, 이슬람교의 초승달과 별, 또는 유대교의 다윗의 별 같은 종교적 상징도 브랜드로 생각할 수 있다. 기업의 영역을 넘어서 대학, 정부기관, 정당, 노동조합과 같은 조직도 브랜드로 생각할 수 있다. 이들 모두는 어떻게든 우리를 설득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미래에 성공할 브랜드는 AI 시대의 마케팅을 이미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소비자들은 대체로 디지털 마케팅의 숨은 도구와 전술을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이러한 이해 집단은 보이지 않는 브랜드가 사람들을 끌어당기도록 새로운 경제를 구축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브랜드의 탄생.
1776년은 세계사에서 중요한 해라고 할 수 있다. 인류의 역사에서로 시작하는 독립선언문이 발표된 때라는 의미에서만이 아니라 애덤 스미스의 저서 국부론이 출간된 때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고전적 자유주의의 초석이 된 스미스의 책은 경제학의 학문적 연구를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스미스는 이 책에서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일하는 개인은 최상의 가치를 가진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기여를 하게 된다고 말한다. 이는 마치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던 목적 달성을 추구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주도되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은 자유시장의 이점을 설명하는 데 있어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비유가 되었다. 이 책의 주제인 보이지 않는 브랜드는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용어에서 차용한 것으로 새롭게 탄생한 시장을 좌우하고 있는 신생 세력을 상징하는 표현이다. 점점 더 개인 맞춤형 정보, 설득, 기계학습, 자연어 처리 등과 같이 보이지 않게 숨은 손은 무대 뒤에서 작동하고 있고 우리가 소비하는 미디어와 유사결정을 유도하는 앱 속에 깊이 개입하고 있다. 마케터와 소비자는 항상 장대한 전투에 참여해왔다. 지난 20년 동안 이 전투는 점점 더 소비자의 승리로 끝이 났다.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한 최적의 가격을 인터넷에서 즉시 찾을 수 있다. 타인이 제품에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도 볼 수 있다. 우리가 보는 영상에서는 광고를 건너뛸 수 있고 걸려오는 광고 전화도 차단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로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이 힘의 균형은 완전히 뒤집히고 있다. 보이지 않는 브랜드가 마케터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거대 인터넷 기업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더 이상 기업이 머물러야 하는 경계를 준수하지 않는다. 이들은 수집한 데이터를 신용점수, 최근에 구매한 차량의 정보, 심지어는 소유한 집의 크기까지 알고 있는 엑시엄, 닐슨 같은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회사가 보유한 개인 정보와 연결시킨다. 이들은 우리가 스키를 좋아하는지, 사냥을 좋아하는지 또는 휴가차 유럽으로 여행을 가기 원하는지 등을 알고 있다. 우리 앞에 메시지를 두는 순간이 오면 마케터는 이 모든 정보를 결합해 그들이 원하는 행동을 하도록 영향을 미치려면 어떤 종류의 메시지가 필요한지 결정할 수 있다. 데이터 그 자체는 충분하지 않다. 마케터에게 있어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것은 AI다. AI는 IBM에 왔으니 인기 퀴즈쇼 퍼니디의 챔피언을 꺾게 했고 구글의 딥마인드가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의 수를 다뤄야 하는 바둑을 AI가 마스터하게 했으며 알렉사가 우리의 모든 필요에 대응하도록 하는 컴퓨팅 연산 능력을 갖추도록 만들었다. 마케터가 이러한 AI를 활용해 개인 맞춤형 마케팅 캠페인을 했을 때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도록 보이지 않게 밀어붙는 것을 상상해보자. 마케터가 인간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파악하고자 엄청난 양의 컴퓨팅 파워를 사용함에 따라 AI는 향후 몇 년간 우리의 삶에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개략적으로 AI는 휴대전화로부터 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 그리고 잠을 자는 동안 지속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어떻게 설득하고 행동에 영향을 미칠지 파악하기 위해 분석할 것이다. 데이터와 AI의 결합은 마케팅 공식을 바꿀 것이다. 20세기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대량 제조에서 대량 유통으로 바뀐 것이다. 이제 우리는 대량 주문 제작 시대에 들어섰다. 바로 옆 사람이 보는 페이스북의 피드 목록은 나의 피드 목록과 다르다. ESPN.com에 가면 우리의 선호에 따라 개인화된 좋아하는 팀에 대한 정보를 먼저 보여준다.
이제 정보는 맞춤형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는 AI의 활용과 고객에 대한 정보에 기반하여 고객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로 힘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케팅과 광고에 대해 짧게 한마디 더 하자면 이제 이 두 용어는 대체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 미국 마케팅협회는 마케팅이라는 용어를 고객, 클라이언트, 파트너, 그리고 넓게는 사회를 위한 가치를 가지는 제공물을 창출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전달하고 교환하기 위한 활동이자 제도의 집합이자 프로세스라고 정의한다. 나는 마케팅을 수요를 예측하고 그러한 수요를 수익성 있게 충족할 수 있는 제품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는 정의를 거리낌 없이 제안해도 좋다. 내가 말하려는 요점은 마케팅이란 제품의 특성을 고안하는 것에서부터 시장에서 차별하는 데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다양한 광범위한 장이라는 것이다. 광고는 마케팅의 일부, 즉 소비자가 제품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구체적인 마케팅 활동을 일컫는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